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오전에 이 얘기를 지금 웬 갑자기 87년도 박종철 사건이 나왔을까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우리 변호인 의견서가 지금 오늘 들어간 게 있고요.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이 왜 그런지 오늘 갑자기 제 유튜브에 그게 떴어요. 제 유튜브에 이 1987년도라는 영화가 떠가지고 지금 내가 또 이거 해놓은 게 없네. 내가 아마 한번 다시 확인해봐요. 중앙일보 기사가 안 들어가 있나? 여기 있네, 중앙일보 기사. 예. 그래서 사실은 1987년이라는 영화를 오전에 하이라이트로 보고, 하이라이트는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웹하드에서 유료로 다운받아서 약간 빠진 부분을 확인을 좀 해나갔는데, 이 1987년이 박종철 이제 고문 사건을 조작을 했던, 경찰이 조작을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지금 있는 태블릿 PC 사건하고 굉장히 좀 맞물려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87년 때 경찰 대공부에서 박종철을 체포해가지고 고문해서 죽었는데 경찰의 고문으로 죽다 보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거죠. 물고문하다 죽었는데 이걸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으니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여기 좀 나오는데 이제 이 동아일보 기자하고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바로 현장에서 이제 이 기자들이 아니 20대 팔팔한 젊은이가 책상을 탁 치는데 억하고 죽는 게 말이 되냐,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터져 나가면서 이 기자 둘이 캐나갑니다. 이 동아일보의 윤상삼 기자하고 바로 이 중앙일보의 이게 신성호 기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 윤상삼 기자는 워낙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당연히 모르는 분인데 이 신성호 기자를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이상하다, 이분.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내가 이 사람이 박종철 사건을 했던 거는 그때 몰랐었고, 다른 걸로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어쨌든 이 둘이 주도를 해서 이걸 밝혀내는데 밝혀내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검찰의 협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는 사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서 뒤치락거리하는 조직이에요. 지금하고 완전 반대죠. 지금 검찰이 완전 갑이고 경찰이 밑바닥인데 이 당시는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이 대공수사를 주도하고 그 수사를 가져오면 검찰은 그냥 받아서 기소만 하는, 한마디로 검찰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대형 사고를 쳤죠. 대형 사고를 쳤는데 검찰이 따라가다가는 검찰도 같이 덮었으니까 검찰의 최훈 공안부장이 여기서 틀어버립니다, 사건을. 근데 최훈 공안부장이 그렇다고 친문 좌익 쪽을 잘 봐준 검사는 아니에요. 공안부장이니까 그대로 이제 운동권들을 수사를 다 해왔는데 여기서 이거를 왜 틀었냐면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전에 부천 경찰서에서 그거 검찰이 따라가다가 검찰까지 같이 덮었으니까 이 물고문 이 사건도 잘못 걸리면 검찰까지 죽는다. 그래서 검사가 이거를 이제 그냥 시신을 그냥 한마디로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신을 부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검사가. 그래서 그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도 여기에 2명이 껴있어요. 오현상 의사라고. 지금 박주신 사건에 차기한 변호사 쪽 원래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었죠. 오현상 이제 내과 원장인데 여기는 나옵니다, 오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박주신 사건 다룰 때도 박종철 사건을 밝혀낸 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받았었는데 영화에도 그대로 나오고 이제 역사에도 그대로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시신을 본 다음에 이건 쇼크사 아니다. 이거는 고문사지 절대 쇼크사 아니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의사 한 명이 먼저 양심 선언을 하고 두 번째 국가수에서 파견된 의사가 이제 경찰들의 협박을 무릅쓰고 역시 또 이거는 고문사 맞다 이렇게 즉 기자와 의사와 검사가 이렇게 사건을 밝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돼 있어요. 참고로 이 친문 좌익들의 이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은 봐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영화는 못 봐줍니다. 이 화려한 휴가, 이 광주 사태 다룬 거, 그리고 저거 노무현을 다룬 변호인, 이거 뭐 완전 이거는 역사 날조 왜곡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들은 실명이 안 나와요. 변호인도 그렇고 저 화려한 휴가도 그렇고 실명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 날조니까. 날조해놓고 이건 영화일 뿐이다 하기 위해서 실명을 안 해버려요. 근데 이 영화는 전체가 다 실명이에요. 이 영화는. 그 여자 주인공 그 김태리가 나온 그 하나 빼놓고는 다 실명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역사적 고증을 그런 대로 했다. 그래서 친문 좌익들 현대사 영화 볼 때 이 조작의 역경은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팩트를 날조하고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윤상삼 기자는 이 당시 이제 각종 취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는데 동아일보 그 당시 취재팀이 그러니까 고문 취재팀이에요. 이게 고문 사건 취재팀이 김차홍, 차장대우, 황호택, 윤상삼, 황열헌, 임채청 기자인데 여기서 제가 황호택 기자하고 임채청 기자는 잘 알죠. 그러니까 윤상삼 기자는 굉장히 일찍 99년도에 40대 때 암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갔고 황호택 기자하고 임채청 기자는 이 논설실장, 이 편집국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하고도 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좀 젊은 기자들로서 당신이 이제 보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못 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 보도 지침에 있는 칠판에 걸 지워버리고 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었는데 무슨 보도 지침이냐? 다 밝히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7년도 한국기자상을 받고 88년도 동아대상을 받았고 바로 이 오현상 오현상 의사는 동아일보가 선정한 87년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고 이 당시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낙연은 아마 정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당 담당 기자니까 이쪽 시청학근장 취재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은 2018년 초에 나왔는데 이 영화의 기획은 2016년 초에 기획을 했더라고요. 2016년 초에 기획했다는 게 뭐예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기획된 영화라는 티가 팍 나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영화가 아니고 정치 권력과 영화 내의 친문 세력이 다 개입한 정치 공작형 영화는 맞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좀 튀는 부분이 있어요. 화려한 휴가나 변호인단 같이 그런 역겨움까지는 없지만은 영화가 정상적이지가 않는데 뭐가 정상적이지 않냐면은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최훈 검사가 하정우고 도망자로 나오는 김정남 수석 역할을 설경구가 해버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하나하나가 이한열 역할을 강동원이 하고 전부 다 탑클래스 배우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따지면은. 그리고 이거는 뚜렷한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오히려 대공수사를 지휘한 박청원 수사팀장이 주인공인데 악역으로서 그 사람을 빼놓고는 사실은 다 같이 나오니까 이게 주인공 한 명이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조연인데 이 조연 한 명 한 명이 다 탑 클래스들로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영화계에서 권력 쪽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강동원은 막 이 역할을 맡기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나서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출연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이 탑클래스들이. 그래서 왜 이게 좀 기분 나빴냐면은 중공의 건국대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공의 그 모태똥이 나라 만드는 한마디로 장개석을 쫓아내고 나라 만드는 그 과정을 중공에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성룡부터 뭐 이연걸, 유덕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한마디로 관변 어용 영화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국대업을 봤을 때, 야, 이런 홍콩이나 이 중국의 이 탑스타들이 진짜 정권의 말 한마디로 다 기어 나오네, 이거. 기분이 안 좋죠. 와, 무슨 저런 영화를 만드냐, 어떻게.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이 영화 딱 보자마자 이 건국대업이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탑스타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냐. 그럼 대한민국 영화계라는 곳은 무조건 87년 하면은 다 엎드려 받쳐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다 기억하는 거냐.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심지어 뭐 그러니까 강동원이가 출연하는데 그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한열 기념 사업회에서 뭐 허락을 하니 많이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한마디로 배우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연하기 위해서. 왜냐? 이미 2010년도로 가기 시작하면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연장이 어렵다는 게 다수였기 때문에 탄핵은 전이지만은 탄핵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2017년 12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때를 맞춰가지고 기획을 했다가 탄핵이 나오니까 좀 느긋하게 2018년도 초에 개봉을 해서 친문 세력들의 자화자찬 자축 영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친문 플러스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힘을 같이 보탠 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똑같죠. 이 당시 조중동이 이거를 파헤쳤어요. 이 사건을. 친문 쪽에서는 누구누가 많이 뛰었냐면은 영화도 나오지만은 함세웅 신부, 저 노무현 쪽이 완전 측근이죠. 이런 사람들이 친문 운동가로서 뛰면서 조중동도 같이 합류가 된 친문 플러스 조중동이 함께 해치운 사건이 이 사건인데 친문 플러스 조중동이 바로 30년 뒤에 사기 탄핵과 태블릿 조작을 함께 또 해치우죠. 한마디로 조중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조중동은 어느 순간이든 친문이나 친좌파, 친공산주의자들과 언제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거는 진실을 기반으로 손을 잡은 건데 30년 뒤에는 거짓을 기반으로 손을 잡았잖아요. 조중동의 이념적 정체성이 원래 없는 자들이라는 게 이것만 봐도 드러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좀 주목한 거는 동아일보 임직원 전체가 이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 탄핵 뒤에 문재인이 이미 2017년도 5월에 집권을 해가지고 이미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고 있는 그 시점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좋다고 이 1987 영화를 싸그리 다 같이 보러 가고 이낙연과도 같이 희덕거리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에 동아일보 제휴 및 동아일보 신문 사용을 허락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영화에다가 뭐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나는 이 동아일보의 이 임직원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2016년부터 17년도까지의 사기 탄핵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동아일보에 꽤 좀 기자쯤 되면은 알 거 아닙니까? 이 수준의 조작이 담겨 있다는 게 탄핵에는. 근데 이거를 결국 그런 사기 탄핵의 결과로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말 희대의 반역자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희덕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걸 앞으로 이제 조중동이 어떻게 죗값을 치를 거냐. 그것도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성호,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원래 최초로 터트리고 중앙일보가 동아일보가 받아서 이어갔고 중앙일보는 요거 터트리고 사실 뒤에서 빠졌어요. 원래 중앙일보가 좀 더 기회주의성이 강해서 요거를 터트리고 중앙일보는 뒤로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성호 특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언론 특보로 했었는데 이제 신성호 특보가 이제 젊은 기자 시절 때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말 자기가 집요하게 가서 취재해서 했다기보다는 오다 가다가 그냥 우연히 하나 걸려들었는데 물론 그거를 피하지 않고 썼다는 거 하나는 인정할 만한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갖고 이제 중앙일보는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우리 기자가 이걸 제일 먼저 터뜨렸다. 근데 터뜨린 다음에 정권의 압력을 받으니까 더 기사를 안 썼어요 중앙일보는. 근데 전두환 정권의 통제가 심했던 때였다. 두렵지 않았나?
취재 과정에서 사회부장이 전화로 자신 있느냐 물었다. 사회부 아마 초년병 기자였을 거예요. 신성호 특보가. 잘못되면 너랑 나랑 국정사령까지 줄줄이 남산이다. 안규부에 끌려서 조사받는다는 뜻이다.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해 정보기관에서 나를 잡아갈까봐 그날은 회사 근처에서 여관에서 잤다. 그때는 이게 내 기자생활의 끝일 수 있다 생각까지 했다. 너무 자아자찬이 심한처럼 느껴지는 게 이 당시에도 바로 지금 그 친문 세력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독재 정권 이 당시에도 기자가 기사를 써서 감옥 간 사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 신성호 특보가 얘기하는 듯이 겁을 먹는다 하는 게 단지 안기부 끌려가서 조사받는다는 뜻이지 감옥 간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기자들은 감옥을 안 가니까. 기사 정도 써가지고는 감옥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사를 써서 구속된다는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정권에 불리한 행동하면 지금 막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아까 우종찬 기자, 이동재 기자 뭐 저쪽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동재 거는 이 당시도 감옥에 안 갔는데 지금 막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조중동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이미 다 거짓의 편이 됐는데. 그리고 박종철 탐사보도와 한국의 민주화 정책 변화는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까지 하는데 이제 신성호 특보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특보까지 했었죠. 근데 사실은 난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에게 그러면은 태블릿이나 탄핵 사건 내에서는 이때와 비교해서 어떤지 박근혜 대통령 특보까지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말이 없겠죠. 말이 없겠죠. 당연히 말이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변호의 의견서를 오늘 또 제출했는데 이제는 뭐 우리도 그냥 물량 공세가 아니라 워낙에 검찰들이 사고를 많이 쳐놔서 그걸 우리가 다 짚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견서가 지금 계속 들어가요. 이제 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늦게. 지금 특히 계약서 관련 의견서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관련 의견서 넣어야 되지. 추가 증인 불러야 되지. 자, 이 의견서가 뭐냐? 홍성중 장욱한 검사는 2020년 11월 18일자 의견에서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언급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쳤거든요. 왜냐?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가 사라진 게 어떤 4개가 사라졌냐면은 시스템 영역 4개가 사라졌어요. 사용자 영역 1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시스템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 4개를 받아야 되는데 시스템 영역 4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거 달라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서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사라졌다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두 자가 그걸 쥐고 60일 동안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 와서 없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60일 동안 이 둘은 뭐 했냐 이거야. 60일 동안 둘은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되는데 뭐겠어요. 있는데 윤석열이니 여기다가 김수남이니 이거 어떡합니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윤석열이나 마나 막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데 6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작전 결과가 뭐냐? 야 없애버려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60일 뒤에 4개가 사라졌지. 원래부터 없었으면 없었다 그랬겠죠. 이거는 고의로 삭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달 공판 때 4번, 5번 얘기했어요. 너희들 의견서 쓸 때 이거 왜 없애렸는지 써라 이거 분명히. 재판부도 그대로 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또 이걸 안 썼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이미 파일 분실이 실수가 아니라 검찰의 고의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이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와 볼더 툭 여니까 갑자기 파일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걸 지금 재판부도 이게 한심한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재판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증거가 없었죠. 증거가 지금 이게. 그리고 재판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마치 87년도에 경찰이 검찰을 무시해서 경찰이 검사를 막 때려요. 똑바로 하라고.
지금 검사들이 지금 우리 재판부 판사들을 그냥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닥치라고. 이런 짓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판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87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도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이겨서 낼 건데 이 검찰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월 30일까지 검찰이 보관할 당시 JTBC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포렌식을 하고 시스템을 다 끄고 검찰 보관실에 보관하는 당시 갑자기 태블릿 PC가 켜집니다. 켜져요 갑자기. 이걸 검찰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동으로 자주 켜진다 태블릿 PC는. 놔두면 누가 손대는 것도 아니야.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운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켜졌다 이거예요. 턱 치면 자동으로 죽고 이건 턱 치지 않는데 자동으로 켜지고 볼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파일이 사라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수준들이 보세요. 이 얘기하는 수준들이 이 당시 87년 당시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경찰 대공수사부하고 지금 윤석열이 검찰이 하는 짓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놓고 이쪽이 지금 피고가 전체가 다 기자고 이제 김인성 교수 같은 사람도 합류해 있고 판사가 부장급이 3명이나 있는데 걷다가 내는 의견서의 수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같은 개돼지들은 알 것도 없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것들을 가만 놔둬도 되냐는 거예요 이거. 아예 변호의 의견서에다가 또 적어놨어. 검사는 이미징 파일 분실과 관련하여 분실 시점과 책임자, 책임부서, 저장 매체 등 반드시 구체적인 분실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 홍성준 이자는 뭐라 그랬냐? 현재 총 5개의 파일 중 1개의 파일만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데 이렇게 했는지를 쓰라는 얘기 아니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왜 60일 뒤에 이런 짓을 했냐는 거야. 60일 뒤에. 그럼 우리가 달라고 의견서를 주자마자 재판부에 허락받고 그때 들여다봤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알았으면 그때 얘기해야지. 왜 60일 뒤에 갑자기 파일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없앤 거죠. 이거 분명히 없앤 거죠. 법원의 결정문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 측에 열람 등사 허가하라. 이거를 받고 50일간 무시하다가 마지못해 제출한 거였어요. 자, 이거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검찰은 재판부의 당연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로써 검찰은 자발적으로 이미징 파일 4개 분실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할 의향이 전혀 없다. 재판부는 이제 이자들한테 설명드릴 생각하지 말고 검찰 포렌식 팀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을 명령하여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전문가 동행해서 검찰 문 차고 들어가서 검찰 컴퓨터 뒤져가지고 이미징 파일 4개를 분실한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 책임자 다 우리가 잡아내겠다. 이런 거 하는 게 포렌식이 이런 거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게 원래 김인성 교수 하는 거고. 영장만 우리한테 딱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다 잡아올 테니까 이제 너희 판사도 빠져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판사 껴있어가지고 일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오늘 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마치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랑 똑같은 건데 이때는 거대한 친문 세력과 그때도 친문 세력 막강했어요. 그때도 조중동이 합세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밝혀낸 거고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친문과 조중동이 합세한 이 부패 타락한 세력이 연합체를 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아군이 없잖아요. 아군이 사실상 미디어 추 단독으로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잡아놓고도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죠.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이미 게임 끝나야 되거든요. 이거 이미 여기서 이제 100기1구 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권력의 자식이 떼가지고 버티는 거죠. 근데 뭐 그래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미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